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 다들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나이에 뒤늦게 늦까지 대학생이 되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봐 신경도 많이 쓰였는데 다행히 이런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동기들 덕분에 요즘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늦은 나이에 대학 입학하려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 40대, 50대 언니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만학도로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그리 흔한 건 아니지만 고작 30줄 들었다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꿈꾸는데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스스로 좀 더 용기가 나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 경로를 거치게 된 것에 겁먹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쉬운 길만 걸어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때는 저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존감 무수히 깎여가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많이 봐준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승진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온갖 더러운 걸 다 참아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알지?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럴수록 그 자리에 더 맞는 사람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렇게 자기들 급에 안 맞는다면 사람 우습게 여기더니 사람 처지에 따라 사람들이 대하는 거 달라지는 건 모르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취급해놓고 아쉬울 땐 가족 들먹이는 태도에 참 기도 많이 막혔습니다. 저조차도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게 제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지 못했더라면 마지막까지 저 못되어 먹은 인간들에게 우스운 사람 취급당하며 억울한 마음 억누르고 살았겠죠.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억울한 취급만 당할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생긴 역전승 한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사랑받는 딸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제 위로 하나 있던 오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준열아, 아침 한술이라도 더 뜨고 나가. 일부러 너 좋아하는 새우장도 새로 담아놨는데. 늦었다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수험생이 잘 먹어야 공부도 하지. 귀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오빠에게 간식 도시락까지 들려보내는 엄마는 딸인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것들 해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빠랑 같은 학교 다니고 등교 시간 똑같은데도 오빠가 좋아한다는 그 밥상 차리는 거 거드는 건 항상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휴, 가뜩이나 잘 안 먹어서 자꾸 마르는데 저러다 몸 상할까 걱정이네요. 그러니 당신이 더 신경 써야지. 가뜩이나 신경 예민할 때인데 애 입맛에 맞는 거라도 더 챙겨주고. 엄마나 아빠나 그 챙겨줘야 될 애는 아들인 오빠뿐이었지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자라는 아이였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이 시작된 이후부터 부모님의 시선은 항상 오빠에게 가 있었고 저는 그런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게도 부모님의 사랑이 닿기를 항상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학교 행사가 겹치거나 운동회 발표회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1순위는 오빠였고 양친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일이 있는 날은 항상 저는 오지 않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지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릴 때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편애의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저만 잘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죠.
내가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내 할 일 알아서 더 잘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돌아봐 주실 거야. 내가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착하게 굴면 나를 기특하게 여겨주실 거야. 한마디로 심각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가 그렇게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아버지는 무섭게 생각해서 아버지 계실 때에는 얌전하게 굴고 비교적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엄마랑 저 이렇게 셋이서만 있을 때는 버릇도 없는 편이었고 엄마한테 말도 곱지 않은 오빠였어요. 준열아,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쇼핑이라도 나갈까? 요새 우리 아들 부쩍 키가 많이 자라서 옷소매도 다 짧아지고 나가서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새 옷도 잔뜩 사서 오자. 응? 그냥 돈으로 줘요. 어차피 우리 또래 옷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럴래?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오빠가 엄마에게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데도 오빠에게 쩔쩔매는 엄마였습니다. 저한테는 같이 쇼핑은커녕 학교에서 챙겨가야 할 준비물 준비해가야 한다는 말에도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저와 오빠에게 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엄마가 오빠에게 쩔쩔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엄마, 저 운동화 새로 사야 하는데? 엄마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돈 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같이 좀 사. 알았지? 나도 엄마와 같이 쇼핑 가고 싶다는 말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꾹 삼켜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안 보실 때 괜히 저 한 번씩 쥐어받기 일수인 오빠는 심술쟁이도 그런 심술쟁이가 따로 없었는데 왜 저런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는 몇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미움을 받아도 참 신경이 거슬리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걸 내 가족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딴에는 부모님 두 분께 잘 보이겠다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결과가 같으니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춘기 때는 서러운 마음에 방에 틀어박혀 혼자 우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끔 이런 공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모가 내 진짜 친부모가 아니라 어딘가에 내 진짜 부모가 따로 계실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입니다. 정말 내가 저 두 분의 친자식이 맞는 걸까? 내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진짜 친부모가 따로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컸던 저였습니다. 오빠의 생일에는 항상 온 가족이 축하를 해주고 파티에 선물까지 바리바리 해주는데도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과 얼마간의 용돈으로 생일을 넘길 때에도 그저 부모님이 내 생일을 잊지 않아 주셨다는 것에 안도하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제가 그런 공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대접을 받아놓고도 비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착한 아이로 남으려 들었던 게 참 용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제 가족에 대한 기대를 접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15살 생일의 일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방학 때 어학연수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오빠에게 시달리던 부모님이 결국 오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어학연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생일은 한여름이라서 항상 여름방학에 끼어 있었어요. 그나마 학기 중이면 친구들의 축하라도 받을 수 있는데 생일이 방학이다 보니 몇몇 절친한 친구들 외에는 가족 말고는 생일을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창시절의 생일이 방학에 끼어 있어서 불만이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빠와 비교하면 참 조촐하게 짝이 없는 생일이었지만 그래도 생일 때 잊지 않고 밥상에 미역국 올려주시는 걸 감사히 여길 정도로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저였어요.
그날은 그런 저의 1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비록 생일이라고 대단한 것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는 오빠가 어학연수 떠나고 가족 셋이서만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니 이번만큼은 오빠가 아니라 부모님이 제게만 신경 써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되어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주희 학생, 일어났어? 아유, 생일 축하해. 그런 저를 보며 쩔쩔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벌써 거의 10년을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던 분이다 보니 저 간 말 시작했을 때부터 봐주셨던 분이었기에 저희 집 사정을 알 만큼 아시는 분이셨어요. 여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유, 그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어린 저를 보는 도우미 아주머니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비쳤습니다. 제 생일인 그날 제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가족과 길게 떨어져 이역만리 타국에서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겠다고 비행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지, 응? 그동안 제 생일에 생일 미역국을 챙겨주신 것도 제 부모 사랑받지 못하는 저를 가엾게 여겨주신 도우미 아주머니 배려였다는 것 또한 그날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마 미역국이 넘어가질 않아서 밥도 먹지 못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도우미 아주머니 통해서 오빠에게 갔다 온다는 얘기만 전했을 뿐 그 얘기마저 제게 직접 건네지 않은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오빠에게 가는 관심의 10분의 1조차 받을 수 없었던 저였어요. 제 딴에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구나. 허탈함에 온몸에서 물이 다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제 가족에 대한 기대를 멈추었던 것도 바로 그날에서였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 오빠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날은 결코 오지 않겠구나. 이 가족에게 있어서 나는 전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생채기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도 부모님 눈치 봐가며 먼저 다가가고 애교 있는 딸 노릇하는 건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반항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길로 빠진 것도 아니니 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모님은 여전히 관심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그 나이부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집을 떠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들이 나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가족들의 사랑을 갈망했던 것만큼이나 굳게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니 하루에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에 그저 나를 귀찮아하기만 했을 뿐인데 뭐 한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했나. 과거에 제가 가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구해지는 대로 아르바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처럼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니 떼써서 어학연수 가는 건 저한테는 아예 해당 사항도 아니었고 의무적으로 학교는 보내주었지만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없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다달이 제 계좌로 얼마간의 용돈을 넣는 것 외에는 일절 저에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학 때문이라도 관심을 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에 믿을 건 나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평일에도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2-3개씩 일을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 한 몸 누일 월세방이라도 구하려면 월세 보증금이나마 모아둬야 했어요. 저 학교 졸업하고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얼마간 돈을 요구하면 탐탁치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걸 못해줄 집안 형편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자취를 시작하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저 한번 붙잡을 생각도 않더라고요. 애초에 기대도 한 적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갓 20살이 된 나이에 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도 서로 대면대면하게 짝이 없는 가족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따로 사는데 서먹했던 관계가 좋아질 리 없었어요. 그분들도 저한테 딱히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연락하시는 일 없으셨지. 저도 가급적이면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사이좋은 가족, 사랑받는 딸에 대한 로망이 아주 없지는 않은 저였지만 그렇게 자꾸 기대를 가질수록 상처 입는 건 나 혼자뿐이라는 걸 지난 20년 세월을 통해 지겹도록 겪어왔으니 저 스스로를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더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대학 진학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딸 자식에게 이유조차 묻지 않는 부모였어요. 그때는 저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니 중학교 때까지 학업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었던 것과는 달리 공부할 의욕도 별로 생기지 않았고요. 아르바이트에서 악착같이 돈 모을 생각만 했지 제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 하고 살아가고 싶은지 깊은 고민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돈 마련해서 집에서 나가는 게 그 당시 저의 최우선 관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오던 아르바이트 몇 개는 여전히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집 나와 살다 보니 숨만 쉬어도 다 돈이더라고요. 당장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 적성에 맞는 일이 카페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서 벌써 4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제 또래에 비해서 경력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손에 익은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쓸 일도 많고 손님 응대도 쉽지 않았지만 항상 커피향 맡으며 일할 수 있는 카페의 일이 가장 적성에 맞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 새로운 알바 올 때마다 교육을 담당할 정도였으니 월급도 제법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 저를 어린 나이에 혼자 고생이 많다며 예쁘게 봐주신 점장님 덕분에 정규직 전환도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규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국내에서는 제법 이름이 난 굴지의 기업 지사 1층에 입점한 매장이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만 찾는 매장이다 보니 예전보다 진상 손님이 거의 없어서 사람 응대하기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비록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손님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 시간대가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자기 사원증 걸고 다니며 회사 평판까지 신경 써야 하는 위치에 매장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카페 직원인 저희에게도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게 호감을 표하는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 지사에 근무하며 매일같이 저희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던 직원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도 그리 눈에 띄는 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아 보였으니 연애 대상이 아니라 솔직히 아저씨로 보였습니다. 다른 저한테 관심 표하는 직원들은 당시 어린 제 나이를 고려해 거의 신입사원급이었는데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제게 30대 중반의 과장님이 들이대는데 솔직히 처음에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저 비즈니스적인 미소로만 응대하며 남편의 관심을 거절하기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나가봤더니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도대체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일부러 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처럼 보내기도 했고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하나만을 위해 생일을 준비해준 모습을 보고 그만 눈물이 펑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린 나이에 독립해 나와서 이제 가족들 없어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렇게 깊게 남아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앞에서 제 생일 챙겨준다는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도 한참을 눈물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넘어갔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저보다 훨씬 여유도 있고 만나는 동안 극진하게 대해주는 남편 덕에 마음의 안정도 많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어른으로 느껴지는 사람과 있으니 의지하기도 쉬웠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리 어른인 척 해봤자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온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하나 구워 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저도 세상을 몰라도 참 모르는 어리고 어리석은 철부지였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지점 건물이 남편 회사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취업 준비생들에게 제법 인지도가 있는 회사 중 하나였고 비록 지사이기는 하지만 남편 나이에 비해 승진 속도가 빠르기도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 나름대로 직장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저희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었어요. 주희, 너 지금까지 혼자 나와 살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나랑 살면서 다시는 서러운 일 없도록.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해줄게. 그때는 그 말이 거짓 한 털 없는 순수한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저를, 아무것도 없이 혈연단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저를 이렇게 귀한 대접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 남편 조건을 고려하면 남편 조건과 맞는 또래의 여성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아껴준다는 생각에 저도 눈이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새삼스러울 것 없이 시어머니는 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찻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신부감이라고 데려와? 아, 엄마, 주의 무한하게 왜 그러세요?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부터 저 무시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소리 듣고 있는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워낙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매달린 것도 아니고 남편 쪽에서 결혼하자고 매달려 제 딴에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더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든 달래려 드는 남편이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직 엄마가 주희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셔서 저러시는 거지.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거기다 손자라도 안겨드리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실걸? 애써 행복 회로를 돌리는 남편이었지만 그 말이 제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모르고 남편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그게 더 두려웠어요. 아마 제 주변에 믿을 만한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눈먼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으니 제 판단력도 많이 흐려졌던 거죠. 결국 아들 고집을 꺾지 못한 시어머니의 마지못한 허락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 쪽에는 저 결혼한다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간간히 이어졌던 드문 연락도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고 저도 더는 그들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게 된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항상 아쉬워하던 제 쪽에서 찾지도 않는데 그들이 저를 찾을 리도 만무했고요. 솔직히 남편이나 시댁 쪽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친부모가 있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 기댈 만한 친정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약점으로 느껴졌어요. 어릴 때 사정상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후로 얼굴 보고 살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가 제 꼬투리 잡는 계기가 되어버릴 줄은 모르고 말이죠.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본사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에서 다시 본사로 돌아가려고 남편이 물밑 작업을 꽤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접대니 회사 상사분들 만난다고 매일같이 술자리 불려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신혼 때 그걸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많아도 그렇지 매일같이 술자리 나간다고 이 새벽에 들어오는 게 말이 돼?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봤어야 알지. 원래 이 정도 큰 회사에서는 능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나라고 이 귀찮고 피곤한 걸 하고 싶어서 하겠어? 참, 이럴 땐 어린 티를 낸다니까.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저 온갖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독립해서도 사회생활 끊이지 않고 고생했던 것은 별것 아닌 일처럼 쉽게 무시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뭐, 그 대단한 회사 다니는 남편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것들이 우스워 보였겠죠. 누군가에게 생업이자 삶의 터전인 곳을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곳 취급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좋아하던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고, 아내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역시 철딱선이 없는 어린 여자의 심술 정도로 치부하는 것 역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댈 친정 없다는 게 이럴 때 참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이후로 남편에게 속 썩일 일 생겨도 누구 하나 제 서러움 달래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 항상 당신 눈에 차지 않는 모자란 며느리 보면서 쯧쯧 혀를 차는 게 일상이었고요. 우리 형우가 그냥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임원까지 노리고 있는 인재인데 그럴수록 처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이나 알아? 너 데려오기 전까지 좋은 선자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회사 임원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처가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해줘도 쉽지 않은 일을. 아휴, 진작 좋은 짝 만났으면 지금 제가 혼자 저렇게 아등바등 고생할 일도 아니었는데. 처음 몇 번은 제 편 들어주는 척하던 남편도 자기 일 바빠지고 나니 고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성가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로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제겐 믿을 구석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저를 점점 짐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제 출세에 도움될 여자를 만나든가. 왜 굳이 가만히 있던 사람 들쑤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나 생각하니 억울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일자리 그만두게 만든 것도 남편이었어요. 애초에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제 체질에 맞지도 않았는데 남편 때문에 팔다리 다 잘리고 집안에 갇혀 오로지 남편만 보고 사는 시간이 매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 본사 임원을 노리고 있는데 그 처대는 사람이 지사 카페 일이나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내 체면을 뭘로 보고 오다 가다 아는 직원들 수두룩하게 다닐 텐데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 처음에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하자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제 일자리는 스스로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남편과 소원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남편 뜻을 따랐던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인데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질 게 아무리 두려웠다 하더라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떠밀리듯 결정했으니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손쉽게 다루기 쉬워 보이는 기댈 곳 없고 어린 여자 꼬내어 내조에만 집중하게 만들 심산으로 저 집에 들어앉힌 남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예전 부모님 집에서 지낼 때의 제 모습과 결혼 후의 제 모습이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영문을 모른 채로 어떻게든 가족들 애정 한 자락 받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혼 후로도 여전히 저 혼자서만 가정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손자 소식은 들릴 생각을 않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이 어리다길래 그래도 애는 잘 나올 줄 알았더니만. 건강에 아무 이상 없는 며느리에게 아이 생기지 않는 책임까지 전적으로 떠넘기는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새 남편은 가진 로비와 접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승진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좋은 나이에 홀로 집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2번 다시 다른 사람 애정 구걸하지 않고 내 인생 꿋꿋하게 잘 살리라 다짐했는데 결국 일이 되어버린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허탈했습니다.
남편 허구한 날 저렇게 술자리 쏘다니는데 스쳐가는 여자들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나마 제 직장이라도 확실하게 쥐고 있었으면 이혼 소리라도 꺼낼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으니 무기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벌써 수년간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았던 오빠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도 제 결혼 생활이 최악으로 치닫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일방적으로 제게 통보하는 오빠였어요. 아무리 얼굴 안 보고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 장례식까지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원망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빠 태도에 화가 나는 걸 보니 저도 완전히 미련을 떨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 만나자고 한 건 상속 포기각서 받으려고 그런 거야? 뭐? 기껏 사람 불러내서 한다는 소리가 더더욱 기가 찼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유산 기대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대놓고 남 취급하는 오빠가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저를 보며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이 오빠 입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친자식 아니야. 제 핏줄도 아닌 너를 그래도 내쫓지 않고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줬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넘치게 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니? 설마 했는데 그 여자가 끝까지 너한테는 얘기 안 했나 보네. 어머니라는 단어조차 올리지 않는 오빠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내게 사랑 주지 않은 부모라고만 생각했지 정말로 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설마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 집구석 일로 더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렇게 오빠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제 출생의 비밀은 이러했습니다. 제 아버지, 그러니까 양부와 제 친모가 처음 만났을 때는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빠의 친모, 그러니까 양부의 전처가 지병을 앓고 있을 때부터 불륜 관계를 지속해오던 두 사람이 오빠의 친모가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재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가끔 모르는 어른들이 오빠나 저를 보고 수군대는 걸 보기는 했지만 이런 직접적인 전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오빠는 진작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 취급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당연히 너 우리 아버지 시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낳고 나서 검사해보니 그 여자 전 남편 애였다는 거야. 그 여자도 참 뻔뻔하지. 우리 엄마 밀어내고 우리 집 들어온 주제에 다른 남자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 내가 너나 너네 엄마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힌 줄 알아? 우리 집 재산 지분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아버지 앞에서 살살거리면서 빌부터 사는 꼴 보면서 내 속이 어땠는지 네가 아냐고. 그제야 늘 엄마에게 날이 서 있던 제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오빠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믿고 살았던 양부, 한결같이 싸늘한 태도 역시 말이죠. 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오빠에게만 설설 기면서 저는 자식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던 친모의 행동 역시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갈 좋은 구실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양부 딸이 아니었으니 그 여자 딴에는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보란 듯 친자식인 저를 더 홀대했던 거였죠.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친모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지금껏 내 인생을 이토록 망가지게 만든 것이 친모와 양부의 더러운 불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그 여자 멱살이라도 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도 그런 여자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그 여자나 너나 보고 있기만 해도 끔찍했어. 내 아버지 자식도 아니니 너한테 권리 없고 그 더러운 꼴 참아가며 살아왔으니 나도 이 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지 않겠어? 이걸로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각자 갈 길 가자. 마지막까지 싸늘하게 말하는 오빠가 내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그걸로 오빠와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후 충격의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얼마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 속 긋는 얘기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평생 내가 왜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참 서럽고 원망스러웠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유 없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정작 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부정을 저지른 것도 양부와 친모였고 저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는데 그들의 업보를 저 혼자 다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불이 끓어올랐어요. 오빠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을까? 만날 접대하기 힘들다며 찌푸린 얼굴이기 일쑤였던 남편 표정에 드물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그거 집안 좀 빵빵하다고 어지간히도 설쳐대던 거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데 눈앞에서 치워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 남편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어 했던 임원 자리에 드디어 공석이 생겨난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그동안 거래처에 뒷돈 받아가며 열심히 접대 다니고 손바닥 비벼댔다는 걸 모르지 않는 저였어요. 남편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진작 버린 지 오래였고 애정 역시 바닥이 났습니다. 그저 관성처럼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성공의 눈이 돌아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남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나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니 결국 저 인간이 원하던 곳으로 오르기는 오르는구나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예상대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공석이 된 그 자리로 승진하게 되면서 그토록 바라던 회사 임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갓 40에 접어든 나이로는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당연히 남편이나 시댁이나 축제도 이런 축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거 봐라, 우리 형우가 누구인데 내 새끼 결국에는 해낼 줄 알았다. 그럼요. 앞으로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엄마 호강할 생각만 하세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입이 귀에 걸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도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때는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임원 되는 것이 제게도 인생의 목표였던 때가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의 꿈이 제 인생을 걸 정도의 기대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임원으로서 제 개인 사무실까지 받아내고 전용 기사까지 배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불러내 이렇게 말할 때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느라 우리 형우가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너도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 모르지는 않겠지.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네가 안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여한 게 뭐가 있니? 이만하면 우리 아들도 너에 대한 의리는 지킬 만큼 지켰다고 본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기업 임원이 되었는데 우리 아들도 급에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어? 어린 여자 하나 갈아서 집에 들어앉혀 인생 깎아먹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신 아들 급에 맞는 여자 타령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당연하다고 듣고 앉아있는 남편까지 예상했던 것과 한치의 다름없는 행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요. 놈에게 과연 그걸 제게 제대로 숨길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디 한 군데 믿을 구석 없는 여자이니 자기들이 내친다 하더라도 별 힘도 없이 제가 이혼당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에게 제 처우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였어요. 자기들 인생 좀 핀 것 같으니 곧장 이혼시켜 저 내치려는 사람들 곁에 붙어 살 생각 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휴대폰을 들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혼하고 갈라서자는 말에도 흥분조차 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저를 보며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싸늘한 침묵이 20여 분 정도 흘렀을까? 정적을 깨고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분히 일어선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성큼 들어선 사람의 정체에 남편이란 작자가 용수철이라도 튀기듯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저희 집에는 어떻게? 아주 익숙하게 남자를 맞이하는 저를 보는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한껏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이윽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너랑 내가 같이 산 게 몇 년 세월인데
여태 내 부모 한번 소개 안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어차피 갈라서는 마당에 별 의미는 없겠지만. 부모님이라니? 그러니까 여기 이분, 아니 당신 회사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눈앞에 닥친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 거의 절규하는 남편이었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여간 당황한 게 아닌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서는 입만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멍청하게 벌리고 있는 꼴이 가소로웠습니다. 그러게,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나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 알고 보니 당신 회사 회장님이 내 친아빠시더라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자 제 옆에 서 계셨던 회장님, 그러니 제 친부께서 성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희 너한테 미리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참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감히 내 회사에서 임원 놀이할 꿈도 못 꾸게 밟아주었을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경악하고만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회장님 호통에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하고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다며? 무슨 소리긴. 이제 네 인생 끝장났다는 소리지. 그동안 네놈이 회사 공금 빼돌리고 거래처에 불법적으로 뒷돈 받아 접대비 만들어서 펑펑 흘리고 다닌 거 미리 말씀드렸어. 모르면 몰랐지. 이제 내 친아버지 회사라는데 회사 돈이 그렇게 줄줄 새는 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 그게 무슨... 자네 인사 조치는 내일 정식으로 내려올 것세. 회사 차원에서 소송도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게. 회장님,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방금 서로 갈라서기로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임원도 아닐 텐데. 아니지. 임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곧 실직자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 독대를 청해? 당신이랑 어머님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서 당분간 회장님 집에서 지낼 테니까 제때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서 보내. 아이고, 어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회장님이라니 소송이라니. 우리 아들은 그저 회사에서 잘해보겠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같은 건 니들 급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데리고 살겠다며. 그래서 이만 물러나 주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잔말이 많아? 니들 말 맞다나 나도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야겠으니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을 생각 말고 앞으로 닥칠 니들 일들 수습할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제발. 절박한 표정으로 제겐 무릎으로 기어오는 남편놈 본체도 하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바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시죠? 오빠에게 제 출생과 관련한 진실을 듣게 되고 며칠간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했습니다. 평생 제 친부인 줄 알았던 양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대체 제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제 존재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순간 내 친부마저 나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으나 이제 와서 더 잃을 것도 없는데 겁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외가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사는 엄마가 의문이었는데 제 친부인 전 남편과 불륜으로 갈라서면서 외가와도 절연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본 적 없었던 외삼촌을 통해 제 진짜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내 자식이 있다는 것까지 숨겼을 줄은 나는 정말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런 여자한테 절대로 널 맡기지 않았을 거야. 평생 태어난지도 몰랐던 딸이 있었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친아버지라는 분이 내 친모 불륜으로 갈라섰다는 친모의 전남편이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한 바로 그 회사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저도 남 얘기 같았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지어내지 말라고 코웃음 쳤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존재가, 제 신세가 그리 비참할 수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평생 몰랐던 친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다니. 더군다나 그 친아버지가 남편이 그토록 기어 올라가고 싶어 했던 회사 회장님이었다니. 사람 신세가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그동안 너 고생했던 시간을 뭘로 보상할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주마. 회장님, 그러면 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바로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당했던 그날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친아버지라고는 아나 제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보는 분이고 그건 그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분께 아버지 노를 바라는 것도 뒤늦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남편에게만큼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약한 여자의 인생을 저당 잡은 그 괘씸한 놈과 그 어미한테만큼은 제대로 갚아주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놈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놈 가진 것 순식간에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바로 그 회장님이셨겠죠. 저로서는 호재도 이런 호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야 항상 저를 우습게 생각했으니 제 눈치 보지 않고 거래처 사람과 검은 돈 오가는 통화나 접대비 빼돌려 쓴 영수증 내용이나 그동안 저지른 부정의 증거들이 집 구석구석에 차고 넘쳤습니다. 설마하니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여자가 그 증거 차곡차곡 모아다가 회장님 앞으로 고스란히 갖다 바쳤다는 걸 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비록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라고는 해도 당신의 핏줄이 유일하게 드렸던 부탁인 만큼 회장님께서도 그 증거들을 아주 제대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호언장담하신 대로 바로 다음 날 남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불법적인 접대와 횡령, 담합 등 참 가지가지로 넘쳐나는 화려한 혐의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임원 자리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장의 해고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갖가지 혐의에 대한 회사 차원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놈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무려 기업에서 걸어온 소송인데 놈 주제에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놈에게 앙심 품고 제 친아버지에게 증거 가져다 바치기는 했지만 없는 걸 만들어다 갖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제 놈이 뿌린 것 그대로 거두는 것일 뿐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직장도 없는 놈이 그 막대한 돈 갚을 여력도 없고 더군다나 경제사범으로 경찰 조사까지 오가고 있으니 재개할 길은 요원했습니다. 결국 놈에게는 실형까지 떨어졌습니다. 비록 2년여 남짓 간 크게 벌인 일에 비하면 형량이 짧기는 했습니다만 명문대 나와 기업 임원까지 하던 놈이 전과자로 전락했는데 두 번 다시 콧대 넣기 설치고 다닐 일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 사이 이혼 소송도 오갔습니다. 진작 친아버지께서 붙여주신 대형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놈 불륜의 증거까지 넘겼기에 이혼은 수월하게 끝났어요. 워낙 다른 송사로 넋이 나가 있었을 테니 제 이혼 소송 정도야 신경 쓸 여력도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저 추잡한 놈도 자식 새끼라고 어떻게든 놈 구명해보겠다고 그 어미가 회장님 댁에 저 만나보겠다고 몇 번을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다지기 좋아하던 인간이었으니 더는 어울려줄 급이 안 되어 제가 만나주지 않았어도 불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벌써 해를 넘기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 갉아먹는 인간들이 아닌 오롯이 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게 그 정도 해주셨으니 친아버지께 더 바라는 건 없었는데 오갈 데 없게 된 낯선 친딸에게 마음을 써주신 아버지셨어요. 네 입장에서 내가 변할 일은 없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해주겠다는 말은 진심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평생을 듣고 싶어 했던 너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너를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되었어요. 지난 세월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늦깎이 대학생 신분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만을 선택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즐겁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인생을 설계하는 첫 걸음을 새로이 걷게 된 게 낯설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기대를 가득 안고 시작하는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더는 지난 세월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하면서 살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요즘 들어 제가 힘들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극심한데요. 문제는 제가 이런 후회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상대가 저를 아주 못살게 쪼아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보셔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고 평범한 집안에서 대학도 서울에서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이런 제 꿈을 알고 응원해 주었고 이렇다 싶게 크게 지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영국으로 유학 떠나 있는 동안엔 다들 능력이 되는 안에서 열심히 보태주셨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전적으로 가족의 힘이 필요했는데요. 아낌없이 지원을 받은 덕분에 전 제가 꿈꾸던 부분을 겨우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갖고 있던 꿈인 변호사가 되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아는 분이 좋은 혼처를 안다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어요. 남편은 소위 강남 키즈라고 불리우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시댁은 그쪽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고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남편은 일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는데 다 결혼을 하셨는데 부부 전원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던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수연 씨한테 진짜 보기 드물고 아까운 혼처 소개시켜주는 거야. 나한테 두둑하게 살해를 해야 될걸? 이 집에서도 갖출 건 다 갖춘 집인데 아들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 고민이 많더라고. 변호사 며느리감이라고 하니까 얼른 소개시켜보래서 진행하는 거야. 아, 네. 한번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말씀을 하시니 일단 궁금하기도 하여 나가게 된 선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첫 만남부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인감이라고 하면서 제가 편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칭찬만 했습니다. 수연 씨는 진짜 딱 제 이상형이에요. 전 이렇게 참하고 단아한 여성상을 좋아했고 배우자로 맡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너무 적극적인 호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건 그것대로 싫지 않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이 외모 관련된 칭찬을 받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다들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좀 새삼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나고 있다가 그새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남편과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확고히 굳힌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급한 저쪽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남편 없이 저랑 단둘이만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뵙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주인으로 계시는 어디 갤러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왠지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들도 왠지 촌스럽게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런 저를 응대해주는 직원분이 있고 고급스러운 카페 느낌이 드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곧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용모가 일단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온통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연령은 60대 정도라고 들었는데 30대 초반인 저보다 피부가 좋고 말끔하고
주름 하나 없는 마치 TV 속 연예인 같은 외모였어요. 일단 다급히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 일어나 인사를 했는데 첫 만남에 딱 눈을 마주쳤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어찌되었건 저와 가족으로서 연을 맺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영훈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 중에서 아직 장가를 안 간 이유가 뭔가 했는데 아가씨 같은 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단아하고 청초한 데다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다면서 어디서 이런 분을 내가 며느리로 맡겠어. 나는 정말 영광이에요. 아, 아니에요. 어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로 사람을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결혼에 대해서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일단 신혼집은 40평대 되는 아파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둘 다 차 한 대씩 새로 뽑아줄 생각이고요. 혹시 신혼여행은 어디 가고 싶은지 생각해 놓은 곳 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두었다는 신혼집이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딱 노른자 위치에 있는 곳으로서 일반 가정들이 평범하게 2, 30평대를 얻는다고 해도 억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곳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간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생각은 없었는데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니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도 되는 건지 엄두가 안 나더군요. 일단은 종일 머릿속이 꿈길을 걷는 마냥 멍해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며 찬성을 하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수연이를 데려가겠다는 집이 그런 곳이었어? 그래. 하긴 너 변호사 된다고 우리 집처럼 없는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 그런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얼마든지 덕 봐도 돼.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그 영훈이란 청년은 그 나이껏 이렇다 싶은 직업도 없다며. 그러니 변호사 며느리 들어서 그 집은 그나마 명예라도 유지하고 싶은 거겠지. 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 너희 둘만 마음 맞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빠의 반응은 엄마와 전혀 반대였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은 왠지 쎄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제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걱정이기도 하여 계속 마음에 남더군요. 아빠는 반대야. 집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구나. 결혼이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그냥 씩 올리고 몇 달 살고 좋은 꼴 보다가 싫어지면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다. 아니, 당신은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수연이 같은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서도 다 원하는 게 있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걸 텐데.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둬요. 왜 일부러 사서의 걱정을 만들고 그래요? 그냥 몸만 오라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란 직업이 어디 흔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때 아빠가 제게 남긴 한마디는 무척 의미심장했어요. 당신은 뭘 몰라. 세상에 공짜만큼 무섭고 비싼 건 없다고. 사실 이 말은 왠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더 오가게 되면서 그냥 마음에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당장 눈앞에서 이것저것 예물들을 고르라 하고 신혼집 사진을 보내오시는 어머니를 보니 나도 그동안 고생 꽤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집안 가서 누릴 건 누려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말은 그 말대로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딱히 크게 해가지 않는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호텔 결혼식이며 음식들이며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 등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조그만한 동네 슈퍼 하시면서 저만 보면서 힘들게 공부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렇게라도 뭔가 보답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그럭저럭 이런 삶에 익숙해지게 되었고요. 어머니도 그때 시댁 어른들에게 제 소개를 하시고 변호사인 것을 강조하시더군요. 순간 그게 썩 좋진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그게 어머니에게 자랑이라면 자랑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왠지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어 어머니를 뵐 때마다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독대할 때에는 늘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세상 다정하고 우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 하셨던 그 말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어머, 고모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영훈이 처예요. 인물은 좀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랍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모. 꼭 그 말을 끼워 넣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고 어머니와 그 고모님들 간의 관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 보이고 뭔가 기싸움이 있어 보였어요. 그냥 전 몇 번이나 속으로 사이가 안 좋은 시누이에게 자기 며느리 잘 얻었다고 자랑하고픈 거겠지 하고 생각을 바꿔보려 했어요. 그래도 좀처럼 쉽게 마음 안에서 치유가 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기분도 나쁘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초기. 그 일은 그새 있고 남편과 그럭저럭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시 저는 직장으로 복귀해서 맡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고요. 아버님은 너무 바쁘신 관계로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일 없을 땐 연락을 안 하셨어요. 가끔 전화하셔서 불편한 건 없냐고 하시고 필요한 건 언제든 다 말하라고 하실 뿐이었고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변호사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언제든 말해라. 친구들에게 이런 결혼 생활을 말했더니 다들 기함을 토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와, 수연아, 너네 시어머니 완전 천사 아니야? 그날 결혼식에서 보고 우린 무슨 50대 여자 탤런트분인 줄 알았어. 그렇게 예쁘고 고급스럽게 생기셨는데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다니. 대단하시다. 니네 그 신혼집도 얼마 전에 TV에 나오던데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소개되더라. 그런 곳에 돈 한 푼 안 받고 며느리 데려오면서 가정부까지 붙여주고 시댁 모임도 안 끌고 다니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진짜 넌 복도 많다.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까지 해주는 시댁들은 생색내기 바빠서 그렇게 며느리를 끌고 다니면서 종 부리듯이 한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결혼이 완전히 지옥으로 빠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남편이 완전히 정장을 차려입고 어딘가를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어디라도 가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근데 확실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야무지고 칼같이 떨어지는 성격은 아니어서 뭔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여지없이 쉽게 걸리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추궁을 했는데 예상 외의 대답을 듣고 전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저기, 오늘 우리 고모부 생신이라서 자기 오늘 바쁘지 않아? 그래서 나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남편은 가족 일정인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만 가려고 했더라고요. 물론 시댁 고모부님 생신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당황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뭔가 많이 모자란 사람 마냥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난감한 얼굴로 털어놓더군요. 그게 엄마가 나만 오라고 하더라고. 전에 결혼식 때 고모가 당신 보고 며느리 인물이 너무 없다고 좀 무시하시듯이 말했나 봐. 고모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자기같이 이쁜 얼굴로 몰라본다니까. 그런데 그때 엄마가 고모한테 완전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형이랑 누나랑 형수님만 오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당신도 오늘 바빠서 안 와도 되잖아. 안 챙겨도 돼.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생겨서 오지 말라 했단 말이야? 어쩜 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저한테 다 쏟아냈는지 너무 불쾌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부터도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제대로 마음 잡고 정장을 차려입으면 훤칠하고 멋있긴 해요. 저희 시누이랑 아주버님도 시부모님께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남매이긴 했고요. 외모도 아주 빼어난 편이라 연예인급 미모의 의사들이라고 방송도 몇 번 출연했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저 빼고 이 집은 아들, 딸과 사위, 그리고 큰며느리까지 전부 가족 사진을 찍으면 다 친가족인 줄 알 정도로 멋진 외모들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은연중에 이런 다름을 느끼긴 했지만 내색을 굳이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해보니 기분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고지고대로 다 말해버린 남편 덕에 전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수치스러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결국 참다 못해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이런 상황들을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아직도 가슴을 치게 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나는 수연이 너무한 마음이 있다면 좀 외모를 손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닐 거야. 변호사면서 외모도 예쁘면 얼마나 신뢰감 있고 좋아.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나도 여기저기 함께 다니게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지 않겠어? 막내 아들 장가 보냈다고 다들 여기저기 모임에서 축하해준다고 불러대는데 솔직히 난 편하게 못 가겠더라고. 일일이 다 취소하면서 내 기분도 어떻겠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쯤 들으니 무슨 제 외모가 대역죄라도 진 양. 평범하고 투박한 이 얼굴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점점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받아쳐서 뭔가 따지고 싶다가도 어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 그런 몇십억 소리가 나는 신혼집에 이것저것 다 해주고 아무 말 없으셨던 걸 생각하니 이렇다 싶게 반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형님은 매번 어머님 모임 따라다니느라 그렇게 바쁘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아직도 길을 다니면 남자들이 연락처를 물어볼 정도로 예쁜 형님이긴 했지만 그런 외모이니 어머니께서 마음 놓고 자랑한답시고 끌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저는 결혼한 이래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호출하신 적이 없어요. 왠지 비참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굴욕적이고 괴로워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제안은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저기 수연아, 그러지 말고 내가 병원 한 군데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수술 받아보는 게 어때? 여기 아주 잘해. 내가 친구들 딸도 많이 소개시켜서 해줬는데 다 잘 됐어. 너도 어느 정도 만져주면 지금보단 나아질 거야. 저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건지 딱 답이 나오더군요. 그런데도 왜 이렇다 싶게 저는 말을 못하겠는 걸까요? 공부만 신경 쓰다 보니 화장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피부 관리하고 머릿결을 반짝반짝하게 하거나 옷을 예쁘게 입는 것도 잘 모르긴 해요. 그래도 이런 걸로 일이 심하게 타박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는 아예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밀어붙이시더군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물건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지만 어찌되었건 다신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인데 계속 이런 상태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생각이라면 한 번쯤은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냥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고민 좀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을 울면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별도의 출구가 없어 보여 승낙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 외에는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신 것도 한몫했고요. 결국 어렵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머니는 세상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 수연아, 정말 잘 생각했어. 그래, 진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나눠봤었어야 했나 보다. 당장 날짜를 잡자. 말 하나하나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 솔직히 본인도 자기 아들이 머리 안 좋고 학력 딸리는 것 때문에 제 간판을 보고 들이신 거면서 외모 갖고 딴지를 걸어오시다니 기가 막혔어요. 친구들이나 저희 친정 가족들이나 저에게 복도 많다고 했지만 결국 세상 일에 공짜는 없는 것이더군요. 서로가 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그 안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때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저는 참 공부만 했지 인생을 헛살았단 생각이 들어서 연신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래도 내가 반드시 예뻐져서 그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리라. 이 수모를 꼭 갚아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는 당시 의사 선생님과 제 얼굴을 하나하나 재단해 가면서 여기를 어찌하고 저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시는데 진짜 잘 다듬어진 상품 다루듯 말을 하시는데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본인 눈에 그럴지언정 저희 엄마 아빠는 다 조목조목 닮아서 보기 예쁘다고 말해주시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제가 내세울 외모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해보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견적을 감당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눈도 마음에 안 드니 쌍꺼풀을 하고 코도 높이고 얼굴 라인도 잘못되었으니 바로잡는다며 또 뭔가를 추가하고 매번 저는 얼얼하고 아픈 상태를 견뎌가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멍이 든 얼굴 여기저기며 아직 안 아물어서 자국이 남아있는 흉측한 부분들이며 부분적으로 붕대를 감고 있는 제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붓기가 다 가라앉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직장은 당분간 나가지도 못했고 친정 엄마가 김치를 주러 온다고 하는데 왠지 걱정스러워서 못 오겠어요. 친구들도 중간에 만나자고 했는데 나가지 못했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붓기가 가라앉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눈꺼풀도 많이 두껍다고 하고 무척 더디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묵묵부답으로 별말 안 하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도 늦어지는데 실제로 아버님 사업 돕느라 바쁜 때인 걸 알고는 있지만 너무 마음이 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보였는데 제 눈엔 어째 그다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라 좀 어색했어요.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닌데다가 한 번에 한 군데씩 손본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군데를 손봐서 그런지 너무 적응이 안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셔서 배를 눌러대시는 겁니다. 인터폰으로 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그 아름답고 천사 같던 얼굴이 왜 이리 무섭고 소름 돋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마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심적인 압박과 충격 때문에 더 싫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바로 저한테 붕대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미 붕대를 풀어도 되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해 제 스스로 붕대를 칭칭 말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자마자 붕대를 풀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지? 얼굴 붕대 좀 벗어보고 좀 정돈 좀 하고 이리 나와봐. 얼굴 좀 보자. 단번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지쳐있는 저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얼굴 여분만 궁금해하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화가 났지만 하도 재촉을 하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본 어머니의 반응은 대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뭔지 제가 주저앉아서 울고 싶더군요. 붕대를 벗어낸 모습을 보시자마자 어머니는 헉하고 소리를 내뱉으시더니 그대로 소파에 딱 기대 앉아서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정도 것이지. 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 세상에. 너 어쩜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건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들어도 본전 찾기 힘든 얼굴이네. 내가 미친 짓을 했네. 본판이 보통 엉망진창이 아닌데 돈 난리를 쳐가면서 바르고 씨를 뿌려댔으니 아이고. 그렇게 빛나는 피부를 갖고 표정 하나하나마다 배우 같아서 아름답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속을 완전 갈기갈기 찢으며 난도질을 하고 있었어요. 멋진 외모를 갖춘 사람이 하는 나쁜 말은 어째 왜 더 추악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괜한데 용을 썼어. 뭐래도 빈티가 사라지질 않으니 이걸 어쩌니? 이런 화상을 안고 계속 살아야 하다니.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어머니는 그렇게 울먹이면서 온갖 짜증을 토해내시더니 결국 겨우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시더군요. 전 제 얼굴에 닿았던 그 차가운 감촉의 기구들보다 더 큰 상처를 어머니께 입게 되었고 저조차 거울 속에 여기저기 뭔가 자국이 나버린 얼굴을 보며 견딜 수가 없어 그제서 처음으로 울며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남편은 며칠째 그렇게 저를 집에 혼자 있게 하더군요. 게다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제가 하는 연락도 건성건성 받고 남대하듯 어색하게 구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단아하니 어쩌고 하면 들이댈 땐 언제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니 본인도 묘하게 거리를 두더군요. 붓기는 날이 갈수록 가라앉고 있고 웬만한 제 지인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낯선 인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조금 나아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본인이 기대한 게 이보다 훨씬 큰 기준이었는지 온갖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저주 같은 말들만 내뱉고 사라지더니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친정이고 어디도 말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있는데 며칠 전 남편으로부터 톡만 딱 왔어요. 근데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섬찟하긴 했지만 내용은 훨씬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더군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 톡을 받고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딱히 원인이 뭔지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딱 저 한 줄만 봐도 뭘 뜻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다 제가 못생겨서 이 집안이 데리고 다닐 외모 축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를 버리겠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보자마자 핸드폰을 그대로 거울에 내던져서 다 깨부수고 싶었으나 안 그래도 필요 없는 물건 취급을 받느라 비참해 죽겠는데 불리한 일을 할 순 없었어요. 전 어디에도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 그저 끙끙 앓기만 하면서 남편에게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악에 바친 답장을 보냈어요. 나랑 이혼하려면 10억이라도 주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채 쓰레기 버리듯 버려질 수는 없다고 했던 상태인데요. 남편도 들어오지 않는 이 고급 아파트에서 그들이 만들어준 장소에서 그들이 준 불을 누리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우습지만 전 별 방도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저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기적인 건지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그저 머리가 아파올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주책이란 소리 듣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던 차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면서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실 저에겐 진짜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고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위의 사람이었는데요. 친구가 끌고 나간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저랑 취미도 잘 맞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참 멋졌어요. 성격도 무척 좋은 편이라 남녀노소 다들 그 오빠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딱히 저한테 이렇다 싶은 표현이 없는 모습이 너무 아쉬워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른 남자분이 고백을 해왔는데요.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싶어서 고민하던 중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건지 그 오빠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희숙이 네가 영철이랑 교제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갑작스레 집 근처로 찾아온 모습에 너무 놀랐는데 대뜸 물어보는 얘기도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대답은 했었어요. 아직 만나는 건 아니고 고민 중이에요. 그랬더니 숨을 크게 들이킨 오빠는 저에게 힘겹게 말을 꺼내더군요. 나는 네가 영철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고 그래도 혹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단순히 영철 씨라는 분의 소문이 좋지가 않아서 말리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군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 제 눈앞에 있는 인수 오빠는 정말 너무 멋지고 누구나 탐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불안함이 전해진 건지 바로 인수 오빠는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살얼음판에 서 있는 마냥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나랑 만나주지 않겠어? 난 희숙이 너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것이 처음이었고, 당시에 저도 감정이 한창 벅차오를 때라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져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대 초반에 저에게 있어 인수 오빠와의 만남은 정말 달디단 시간들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다 저를 부러워했고, 오빠는 그런 시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난 체 하지 않고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답니다. 가끔씩 우리 집에 데려다 주느라 저희 가족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제들은 오빠를 좋게 보았지만 왠지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어요. 희숙이, 너 요즘 만나는 그 청년 말이야. 동네 소문을 듣자 하니 어머니가 안 계시다며.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띄우시는 걸 보아하니 어째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전 귀를 막고 싶었어요. 어머니 없이 자라와서 호라비 하나 모시고 산다는데 너 나중에 그 집에 시집 가면 고생만 할 거야. 엄만 너 그런 집에 못 보내. 엄마도 참 아직 만나고 있을 뿐인데 무슨 결혼이에요. 만나다가 헤어지거나 만나다가 결혼하는 거지. 결혼 못할 상대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오빠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좋게 보고 아끼는데도 오직 우리 부모님만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미워하시더라고요. 몇 번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어찌나 면박을 주고 몹쓸 말을 해서 돌려보내는지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면 죄 없는 오빠가 받을 상처가 너무 안타까워 점점 괴로워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울며 고민하다가 이별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는 오빠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우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이 말을 들은 오빠의 표정은 너무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아파와서 몇 번이나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상사병을 앓듯 앓았고 오빠가 한 번 더 저를 붙잡아주길 바랬지만 저마저도 내친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조용히 사라지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제가 오빠를 잃은 슬픔에 미친 듯이 괴로워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은 이럴 틈을 주지 않고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선을 보게 해서 결혼을 시켜버리셨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초고속으로 식을 올리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어 전 보통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부모님 성화에 떠밀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이런 저의 마음도 좋지 않은 것이겠지만 남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술집에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하루를 보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못된 말들만 일삼았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아니, 남자가 돈 버는 일에 여편 애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꼬우면 네가 나가서 돈 벌거나 아님 입 닥치고 있어. 남편의 말은 험악하기 그지없었고 다치는 건 매번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은 뒤부터 남편이 너무나 증오스럽고 싫어서 되도록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법 혼수며 이것저것 신경을 써줘서 그런지 남편도 그 부분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하다가도 제가 친정에 일러 바칠까봐 다시 달래기도 하고 잘 지내보자고 자기만 기분 좋은 말을 해가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내가 잘할게. 미안해, 여보. 어제는 내가 술에 취해서. 처음엔 제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니 갈수록 그런 기분들이 식어서 그런지 저에게 막대하고 다른 여자들이랑 비교하며 어떤 날은 대놓고 옷에 립스틱을 묻혀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더군요. 전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너무 지쳐버려서 남편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늘 무시하고 지냈어요. 친정에 잘 가지 않다가 이 무렵쯤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자주 가게 되었는데 한쪽 눈 쪽에 희끄무리하게 얻어맞은 상처가 있는 걸 본 친정아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시기 직전이었어요. 내가 희숙이 너를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대체. 희숙이 널 어쩌면 좋으냐. 미안하다. 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아빠. 그 사람도 정신 차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과 아빠는 원래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잘 알던 사이였고 인품이 좋다고 생각해서 둘을 이어주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도 나름 딸인 제가 잘 되길 바래서 많이 고르고 진중해지시느라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걸 테고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결혼해서 제가 겪어본 결과 집안에서와 밖이 아주 다른 분이었어요. 남편은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을 완전히 빼다박아 술과 여자, 물리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고요. 어머님도 평생 그런 부분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 이쯤 되면 말 다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자식을 둘이나 낳고서야 이런 모습들을 친정에 알려봤자 그쯤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적당히 피해가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다녀간 뒤로 울며 속상해하시고 우울해하셨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인생이 더욱 불행하게 느껴져서 괴로울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툭하면 밖으로는 여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한두 명의 첩을 거느리는 게 아니었던 남편은 이윽고 도박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해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손대면 안 된다고요. 아, 이 손 못 놔? 남편은 생활비로 쓸 돈도 애들 교육비도 죄다 챙겨서 갖고 도박장으로 날랐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무서워. 매번 아이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을 끼고 사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또 남일이었다면 그나마 흥미로웠겠지만 그런 작자와 부부이다 보니 한 배를 타고 같이 망하게 생겨서 정말 죽겠더군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레 남편의 건강이 무척이나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온갖 집안을 망치고 함부로 사는 걸 알면서도 눈 깜짝 안 하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34세 간경화 판정을 받고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서야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 후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우린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도 시집 왔으면 충성을 다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은 찾아와서 얼마나 험한 소리를 하며 싸워댔는지 모릅니다. 전 그렇게 아들과 딸 하나씩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 홀로 애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어찌나 말이 많은지 남편만 없어지면 시름거리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어째 갈수록 더해지더군요. 그렇게 힘겹게 키우고 있는데 자식들이라도 말을 잘 들어준다면 좋으련만. 원래 유복한 친정 덕분에 형편은 큰 걱정 없었으나 아들이 엄청나게 골치를 썩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요. 결혼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몇 년 사이에 얼굴이 확 상해버려서 누가 봐도 제가 너무 어둡다고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게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갔을 겁니다.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때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사랑한단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메마르고 지쳐있다 보니 그렇게 목숨 걸고 나와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표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밥 주고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해줄 거 다 해주는 게 제가 버틸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이란 생각만 들 뿐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딸은 그럭저럭 저를 이해해주고 커주었으나 아들은 상당히 크게 결핍을 느꼈는지 엄청나게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도 일찍 찾아왔고 툭하면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심하게 얻어맞아 오거나 그렇게 병원과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손자가 저렇게 엇도는 걸 보고 결국은 다 자기 탓이라면서 노년에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전 한 번 생긴 우울감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콧괴인 듯 얽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딸이 좀 제 생각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그런지 제 오빠가 사고를 칠 때마다 잡으러 다니는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있잖아.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래, 우리 딸밖에 없네. 고맙다, 우리 딸. 그러던 와중에 죽으란 법은 없는지 느지막이 정신을 차린 아들은 중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제 속을 끓이더니 뒤늦게 검정고시를 치르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고 들이파더니 이후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가더라고요. 그쯤 되니 노년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조금 마음을 놓으셨고 손주가 취업도 하고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셨어요. 참 마음이 공허했어요. 본래 몸이 썩 좋지 않은 두 분이었지만 딸인 저와 손주 손녀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늘 마음을 쓰셨는데 그런 두 분이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제서 아들도 좀 철이 들었는지 제 입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속 많이 썩였죠. 하며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덕분에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을 자식들로 조금 덮을 수 있었답니다. 그나마 친정 부모님이 오랫도록 버텨주신 덕에 제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아들 장가까지 보낼 수 있었지만 이쯤 되니 두 분이 갖고 있던 재산도 눈에 띌 정도로 확 줄어들어 제 앞으로 갖고 있는 재산은 이제 정말 별로 없게 되었어요. 물론 절대 유복하진 않지만 조금 신경 써서 절약하고 살면 궁핍하진 않은 노후를 살겠구나 싶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 보태고 나니 정말 남은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저를 이제 갓 결혼한 아들, 딸들이 모시고 살아주기도 곤란할 테고 저도 그걸 바랄 순 없었어요. 다들 제각기 힘들게 성장한 아이들이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는 사람을 통해 고향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한 사람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한번 떠올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저의 첫사랑이었던 그 옛날 인수 오빠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고향 사람이다 보니 뜨문뜨문 건너가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엄청 지났고 이렇게 홀로 아이들을 키워서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각자의 사연들로 혼자가 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첫 만남을 가졌던 우리는 그 뒤로도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다시 만난 우리는 참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다 아들과 딸에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소 애들에겐 놀라울 수 있는 발언까지 하게 됐죠. 저기,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아가고 싶어. 너네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신세를 졌고 좋은 감정을 가졌던 분이야. 재혼해서 둘이서 잘 살아갈 테니 응원해주면 안 되겠니? 사실 저는 재혼에 대해 조금 망설였지만 오빠가 계속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승낙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금 순간 또한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시간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후만큼은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나 아들은 매우 격렬하고 무섭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정신이야? 그 아저씨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재산이라고 딱히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시골에 아주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몇 천만 원 안 하는 거라 그걸 굳이 노려서 이 나이에 접근한다고 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인수 오빠는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차라리 제 쪽을 상대편 자녀들이 그런 이유로 반대하면 모를까. 말이 안 되는 경우였어요. 외려 그쪽 자녀들은 별 말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반대를 해대고 이유도 딱히 납득되지 않는 것들만 말을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있다간 금방 70이 되고 80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이 까마득했어요. 전 더 미룰 수 없어 결혼을 강행했고 사실 결혼이라고 해봤자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된 것이에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서 인수 오빠, 그러니까 저의 현재 남편과 살 거처를 마련했고 딸은 가끔씩 들러봤지만 아들은 저에게도 호통을 쳐대고 예민하게 구는 탓에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젊은 날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반대해서 상처를 줬는데 나이 들어 어렵게 만나놓고선 이젠 아들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니 이젠 저도 좀 행동을 확실히 하고 싶더라고요. 아빠와 제가 그랬듯 아들과 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니 어떻게든 복구되겠지만 남편은 남이니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식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서 둘이 매일 저녁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밥을 먹자길래 왜 그러는가 했는데 그곳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라 저는 좀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던 아들이 조용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본래 불같은 성격에 툭하면 감정적으로 구는 아들은 제가 평소 아는 모습과 걸맞는 사고를 이미 쳐버렸지 뭡니까? 제 남편을 따로 찾아가서 글쎄 엄마랑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말을 하면서 그렇게 물리적인 행위를 쓰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한답시고 얻어두었던 그 허름한 사무실에 사람을 거의 가두듯 놔두고 헤어지겠단 말을 안 하면 안 보내준다며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어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평범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품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요.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별 야단법석을 치고 소리를 높이는 아들을 달래고 달래어 어찌어찌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술이라도 한잔하자면서 식당으로 겨우 데리고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잔뜩 약이 올라있던 아들은 저를 불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에게 사진 한 장을 갑작스레 내미니 좀 황당해했어요. 이게 왜요? 이거 나 어릴 때 사진인데. 이걸 왜 아저씨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꺼낸 사진은 사실 제가 준 사진이었어요. 사실 여기엔 조금 씁쓸한, 저도 뒤늦게야 알게 되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다 말하고 싶진 않아서 한참을 미루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와 남편이 그 옛날 헤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전 남편과 결혼한 뒤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인수 오빠의 아이였다는 것을 아주 늦게 알았거든요. 아주 빠르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결혼이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가끔 약간씩 헷갈릴 정도로 얼굴이 닮아 보이기도 했고,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초등학생쯤 되니 점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수 오빠의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봐도 부자로 보일 정도로 닮은 면모가 보였어요. 보통 큰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던데 우리 큰아들은 아빠를 닮았더군요. 딸아이는 전 남편은 닮았고요. 솔직히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검사비조차 아까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쯤 가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가정이 있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잊고 지내려고 하는데, 사춘기 무렵 아들이 너무 사고를 치고 힘들어서 그날 저도 뭔 정신인지도 모르게 주변에 물어물어 오빠를 찾아갔었어요. 거의 10수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제 소문을 들어서 결혼부터 사별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오빠는 저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성을 잃고 보통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감정적으로만 그저 엉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오빠의 아이였단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사진을 보여주니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닮았는지 크게 놀라더라고요. 적잖이 놀란 인수 오빠는 한참 놀래서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이후로 찬찬히 저를 이해시켰었거든요. 희수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다 보니 오빠도 가정을 꾸린 지 시간이 꽤 되었고 남매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건데 전 어쩌자고 거기까지 간 것인지 스스로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서둘러 돌아서려는 저에게 조심스레 인수 오빠는 말을 걸더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양육비라도 주면 안 될까? 전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혼자 남매를 키우며 마음도 약해져 있고 아이 아버지가 있는데도 있다고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속상해서 어찌어찌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받고 그 뒤로는 끊었고 연락도 끊었어요. 제가 찾아갔던 것이 아들 중학교 무렵이었으니 거의 4년 정도의 시간 정도 별도의 연락 없이 건조하게 양육비만 입금받았고요. 그건 왠지 쓸 수가 없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음으로 그저 저금만 했어요. 오빠에게 가정이 있으니 혹시라도 오해를 받으면 곤란할까봐 일체 연락은 하지 않았고 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연락처를 바꿨고요. 그런 상태로 전 시간을 지내왔고 계속 아들과 딸을 신경 쓰면서 지내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빠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이 왔고 오빠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잘 지내고 있었어? 그동안 저도 적잖이 불편하고 힘든 상태로 살아왔고 마음속으론 오빠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으니 이 이상은 서로에게 신뢰다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생각이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악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고향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오빠의 주변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그만큼 시간을 흘려보내는 연락을 했더군요. 5년 전쯤 부인과 사별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아이들을 자기도 각자 독립을 시켰더군요.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내가 부모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 텀을 두지 않고 바로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달 결정을 미루다가 크게 마음을 먹고 말을 했고 아무래도 애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한심한 행동을 저질러 버렸을 줄 몰랐어요. 아들은 이런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몇 번이나 인수 오빠의 얼굴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더군요. 좀 더 일찍 말해주는 것이 좋았으려나 싶어 저도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쪽 상황도 모르고 어느 것 하나 말하는 시기에 있어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아들은 전 남편에 대해서 크게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제 남편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질 상황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냥 오래도록 혼자 살아온 엄마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그렇게 반발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기 역시 아버지 없이 살아온 인생이 거의 전부인데 자기랑 닮은 아버지를 이제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을 터이고요. 그렇게 먹먹한 기운만 맴돌고 어느 순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딸에겐 이런 상황을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요. 아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찬찬히 남편의 자녀들과 제 딸에게도 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저 노년에 만난 사람들끼리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각자 부모님들의 노후를 인정해준 모습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이후로 저희 아들은 남편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관련된 일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사실 직업이 이렇다 싶게 뚜렷하지 않았고 늘 어줍잖은 일을 벌이다가 결혼을 한 셈이라 저도 아들을 향한 걱정은 늘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란 소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적당히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나름 자기가 아버지로서 받아들였으니 저렇게 매일 출근해서 같이 다니는 걸 거예요. 어렵게 꾸린 가정이지만 아무쪼록 이후의 일들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 굳이 그럴 게 뭐냐고 다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더욱 인생에 대해서 애달파지고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놓여있는 일생을 전 그럭저럭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